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 지역을 보는 새로운 눈.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월요 정치. 오늘은 상춘조합으로 함께합니다. 전북대 고상진 경영교수, 이덕춘 변호사 나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3.1절 오늘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보내셨어요, 이덕춘 변호사? 그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부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어려워서 네. 3월절인 줄 알면서도 어떻든 간에 그런 거는 좀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3.1절 관련 행사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없어졌죠? 예, 많이 축소된 걸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많은 좋은 말씀들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점잖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월요정치 새만금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새만금위원회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열렸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이 있었어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향후 30년, 2050년까지의 사업 방향을 정리를 했는데 이덕준 변호사님, 네. 그 대략적인 그 기본계획 방향 변화 네. 이것만 좀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이게 짧게 소개하려고 네.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게 너무 복잡해서 불가능해요? 사실 네.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도민들도 새만금 이야기는 진짜 많이 들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새만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개발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알겠습니다. 설명 몇 가지 전제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새만금 사업이 일단 1989년도에 시작돼서 지금 한 31, 2년간 지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애초에는 농업용지 100%였다가 지금은 농업용지 30%, 나머지는 도시나 산업용지로 변경됐다는 것. 네. 그다음에 담수호가 애초에는 목표였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 새만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근거 법령이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 그다음에 네. 이 새만금 위원회도 새만금 사업 특별법에 설치되어 있고 이 새만금 사업 특별법에 새만금 기본 계획도 설립하게 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논의를 해야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새만금을 맡게 되면 그 안에는 물과 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땅도 30%는 농업 용지이고 70%는 도시 및 산업 용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물에 대한 기본 계획, 그다음에 농업 용지에 대한 기본 계획, 도시 및 산업 용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특별법에 근거한 새만금 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1단계 기본 계획이 마무리됐으니까 2단계 기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분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 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도시 및 산업 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물 관련해서는 해수유통이 쟁점이었어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해수유통을 계속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일단 2023년도까지는 지금 현행처럼 하루에 2번 해수유통하는 것으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수질이 개선되는 걸 봐서 그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일단은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였냐면 농업용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예를 들면 담수화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해수유통을 계속 시킨다 그러면 농업용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었는데 사실은 해수유통을 기본계획에 못 박진 않았지만 해수유통을 시작하는 마당에 그거를 전제로 해서 아마 농업용수를 금강의 서포 양수장이라는 곳에서 여유분의 물을 끌어다가 농업용수로 쓰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담수화를 포기한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있었죠. 유보적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및 산업용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5가지 목표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웠었는데 어떻든 간에 명품 수변 도시를 만들겠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하겠다, 신산업 허브로 개발하겠다, 관광 생태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개방형 경제 특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물, 농지, 도시 및 산업용지에 대해서 좀 방향을 설정했다. 이런 결정이 알겠습니다. 새만금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좀 길었죠.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려니까 좀 이렇게 네. 설명이 필요한 것 우리 같았습니다. 이덕준 변호사께서 아주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시 및 상업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존의 무역 자유무역 중심 기지 그렇죠. 여기에서 그린 뉴딜 네. 이쪽으로 좀 방향을 선을 했어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 새만금 사업을 좀 전에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90년도, 91년도 그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같은 시기에 시작된 중국의 푸둥지구는 이미 엄청난 성장을 했고 성장 동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새만금 지역은 내부 개발에 대한 방향성조차도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실정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전 정부와 좀 다른 측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마스터 플랜대로 좀 진행이 됐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또 다른 이제 태제가 주어졌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측면에서 급속하게 이제 우리 급격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정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만금이 거기에 이제 희생양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네, 이덕준 변호사님. 네. 그 구상인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1989년도에 새만금 맨 처음 개발할 때 그때만 해도 농지 확보가 중요한 시즌이고 식량 자급자족이 중요한 화두여서 100%다 농업용지로 만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벌써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 뭐 벌써 4차 산업혁명이다, 뭐 그린 뉴딜이다, 뭐 신재생 에너지다, 뭐 저탄소, 뭐 친환경 이런 그 당시만 해도 화제가 되지 않던 거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다소 뭐 이게 개발하는데 시간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시대의 흐름에 맞춘 개발 방향의 설정이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저기 7대 3에서 3대 7로 인해 바뀌었던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 전라북 도민들의 어떤 그 의사결집이 충분히 이루어졌었던 거고 그런 의제화가 충분히 공론화가 됐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어떤 무역이라든지 관광 중심의 어떤 성장 동력을 갑자기 그린 뉴딜로 바꾼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전라북 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관광 생태 중심 도시 같은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떻든 간에 조금 방향성을 솔직히 틀은 거지 관광이나 네. 생태 이런 것들은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새만금 고상인 교수 좀 예.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새만금이 원래 좀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민간 투자가. 근데 민간 투자가 워낙 지지부진해지면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좀 방향선회를 좀 한 그런 측면은 없었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재난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투자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동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은 사실은 이제 관광이라든지 어떤 물류 항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고민하고 또 예산이 투입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육성이 좀 더 저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좀 첨가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국제물류 중심 거점으로 허브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새만금의 비전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소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 새만금 공항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여객용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의 중심 거점으로서의 인프라,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 공항이 이야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타도 면제가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새만금 공항 다시 또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오늘 이제 그 국무총리님 그때 말씀하셨던 자료를 보니까 새만금 신항만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완공을 하고 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2024년 그다음에 새만금 신공항도 2028년까지 마무리를 짓겠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2030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 추진 계획대로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뭐 변화될 일은 없을 것 같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그 담수호 문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수유통 내용적으로는 좀 해수유통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 네. 그걸 명시하지는 않고 그렇죠. 현행 배수관 하루 두 차례 개방하는 거 뭐 이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 사업을 계속 시행한다. 네.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예, 이 부분들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력진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담수화를 하지 않겠다고 예를 들면 아니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수욕청을 기본 계획에 못 박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용지 관련해서는 이제 금강에 있는 그 물을 끌어다 쓰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담수로 하지 않고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끌어다 쓸 계획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 전북도에서 해수유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북도 얘기를 들어도 사실 좀 설득력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까지 새만금 그 내부 개발 관련해서 한 73% 정도 개발하기로 했는데 2019년 기준을 보면 31%밖에 매립 및 또는 뭐 진행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만약에 해수유통을 계속 시켜놓는다고 보면 예를 들면 저기 내부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전라북도는 반대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해수유통을 주장한 거죠. 근거는 뭐였냐면 이 새만금 도시 수변도시 개발하고 농업용지랑 개발하는데 수질 등급을 도시용주 같은 경우는 3등급, 그다음에 농업용수 같은 건 4등급을 주장했는데 근데 이제 담수화하면서 한 20년 동안 4조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질 등급이 5, 6등급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네. 결국은 해수유통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담수화 계획이 조금 이렇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전라북도가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런 예, 설명이 예, 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저는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신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큰 흐름은 해수유통일 텐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국가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담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농업용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어떤 충분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송하진 지사는 당분간 시간을 벌고 계속 버티기를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저는 전략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수유통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일단 그렇죠. 네, 예, 내면적으로는 상류 이제 큰 흐름에서는 해수유통을 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부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안이라든지 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음. 버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덕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니 뭐 고상균 교수의 그런 평가. 말씀도 설득력이 네.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부 개발을 빨리 하고 싶은데 네. 내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전면적으로 일어나면 개발이 늦어지니까 뭐 예산도 끌어오고 싶으시겠지만 내부 개발을 좀 더 좀 빨리 하자, 신속하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시는 네.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상균 교수 말씀 들으면서 이 환경단체에서는 송하진 지사의 그런 이제 행보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하잖아요. 저는 네. 그게 옳다고 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더 목소리를 크게 내시고 또 네. 송하진 지사는 또 버틸 만큼 버티시고 환경단체와 송하진 지사 사이에 뭔가 그런 역할 분담의 교감이라도 아니 있었던 그런 교감은 건가요? 없으실 것 같은데. 없으셔도 저는 이제 그것은 정치 네. 행위이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만금 문제 그 정도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 좀 해보게 말을 한 김에 부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여당 주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뭐 다음 달 선거 때문이지 않느냐 뭐 이런 배경 분석들이 나와요. 네. 이덕준 변호사. 근데 뭐 참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다 선거 때문이랑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이제 뭐 그럴 텐데 어떻든 간에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얘기가 된 거는 18년 전부터거든요. 뭐 2002년도 경에 그 김해공항에서 중국 국제항공 129편이 추락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얘기 나오면서 신공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얘기가 붙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좀 사그러들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으로 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하면서 여야에서 다 같이 뭐
야쪽에 뭐 TK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네. 야쪽에 PK 통합해서 여야가 공이 뭐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가 둘 다 예스 했으니까 둘 다 도움을 뭐 받는 것이지 한쪽만 네. 뭐 찬성하고 한쪽이 반대했으면 찬성한 쪽만 도움을 받을 텐데 꼭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굳이 뭐 선거를 꼭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상진 교수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다분히 이거는 선거를 의식한 행위죠.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에서 어떤 정치 행위를 목적으로 해서 자꾸 피해가고 비껴간다고 봤을 때는 차라리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없애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 네. 이건 또 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실은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네. 마찬가지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과거에 이제 김해 공항 확장으로 이렇게 선언했던 이유는 안전성 문제였거든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각 부처 공무원들이에요. 이 공무원들이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세력들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봤던 것이 뭐였냐면 이제 직무유기였단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지금 비껴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셨던 여론조사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전국에서 오히려 PK에서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가 더 높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호남만 잘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참 희한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우리 정부 정책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충분히 구현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숙성된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제 예타 면제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예타 면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 등 해가지고 예비 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뭐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 동남권에서 생산되는 물류들이 수출을 위해서 대부분 인천공항으로 간다고 해요. 그다음에 그런 거 플러스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예타 면제도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집권당이 그대로 의석수 과반 의석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변경된 거 없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정치적 판단에 따라 뭐 예타 면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면 예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좀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런 목소리였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원론적으로 뭐 아주 지적할 만한 그런 네, 내용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저희도 새만금 공항 예타 면제를 받았죠? 염원하고 네, 또 네, 그것이 네. 실현됐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 가덕도 공항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뻘쭘한 감은 없지 않습니다만 근데 짚어봐야 될 건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정권에 따라서 매번 입지가 바뀌는 이런 식이라면 과연 이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월요 정치 오늘은 세판짜인 새만금 그리고 가덕도 신공을 둘러싼 논쟁 짚어봤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빗줄기가 다소 굵어지고 있네요. 이 102주년 맞는 3.1절 저녁이 저물어 가는데요. 그때 그 정신을 떠올리면서 이 크라잉넛이 부른 독립군가 네,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립군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